예, 안녕하세요. 겨울이 또 금방 또 온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춥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딸이 있거든요, 도쿄에. 예. 야, 거기도 좀 춥냐 그랬더니 그것도 좀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10m, 20도까지 올라가는데, 일본은 영하 3도, 영상 3도만 돼도 춥다고 난리랍니다, 거기는. 예, 워낙에 좀 이렇게 그 위도 차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저는 더 추운 데서 왔어요. 383. 춥었었냐? 연천에서. 서울보다 영하 3도에서 떨어지죠. 네. 아니, 저도 아침에 이제 집이 평택이잖아요. 평택서 올라오면은 서울역 내리면은 더 추운 것 같아요. 느낌이요. 예,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더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든든히 입고 추운데 옛날 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예. 특히 뭐 동학농민혁명 때 보게 되면은 뭐 진짜 그 12월 달에 우금치 전투하잖아요. 예. 그런데 뭘 입고 뭘 신고 그 산에서 야 목숨 걸고 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가슴이 찡하죠 사실 가보면. 네. 네. 그때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가 좀 추웠을 때도 그렇죠, 더 춥죠. 그때가 훨씬 추웠고. 또 먹을 것도 뭐 요즘처럼 이렇게 풍족스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저기 혹시 YTN이라고 전쟁과 사람인가요? 사람과 전쟁, 사람과 전쟁이 아니고 사람과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 이렇게 뭐 인터뷰 이렇게 해가지고 대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지난 일요일 날이죠. 밤 9시 20분부터 한 40분인가 50분 동안 YTN2에서 공학농민혁명에서 이제 거기 전 원장이었던 이명진 원장님하고 제 동생이었던 성강현 선생하고 둘이서 이제 한 40분간 대담했는데 저도 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원래 저한테 컨택이 왔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 동생이 이제 대신했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데 나가야지. 너 토론 나가봐고 뭐 하냐고.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바쁘신데 그래도 거기 나가셨어요. 이게 바빠도 거기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계량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천도교 청년당의 문화운동인데 그건 뭐 중심이 청년당이기 때문에 청년당이라 일단 명칭을 달았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제강점기 시대 천도교 청년 단체들이 이제 어떠한 활동을 했었는가. 그래서 특히 이제 당시 이제 문화운동 또는 이제 신문화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1운동까지 한번 훑어봤었는데 3.1운동 이후에 천도교가 이제 어떠한 사회운동,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었는가 하는 건데 특히 이제 20년대, 30년대 들어가서 이 천도교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의미에서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니까 이제 오탈자가 좀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뭐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3.1운동 이후에 이제 새롭게 대두됐던 당시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개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운동 또는 신문화 건설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조론과 신문화 건설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칸에 있는 외세 의존보다는 자력을 기르면서 독립의 기회를 준비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핵심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한말에 있었던 애국 개몽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애국 개몽 운동의 논리와 거의 유사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 개몽 운동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적으로 식사, 그 다음에 교육
두 가지를 갖다가 크게 강조하면서 자력, 경생하게 되는 그런 의미라 볼 수가 있는데, 이 1920년대 실력 양선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그와 유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조론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하는 건데, 이 계조론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인도주의 또는 평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내세우면서 이제 사회를 갖다 좀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바로 계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 가지고 많은 참상과 인명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새롭게 뭐 인도주의 또는 이제 자유, 평화 이런 것은 이제 방점을 이제 두고 있고, 그것도 이제 민중 본위와 노동 본위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을 반영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회를 이제 개조시켜 나가려고 하게 되는. 근데 이 세계 사조와 맞춰가지고 당시 우리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가 바로 이제 이 개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떨어진 조선 사회도 이제는 누가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문화운동을 통해서 이제 개조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에서 이제 그 활동 방향으로 정립되어 나가는 것이 이제 신문화 건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화 건설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 양성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계절 시대를 맞아 식민지 조선에도 새로운 문화로 건설돼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다? 바로 독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년대 이후에 신문화 운동을 단순한 사회운동으로 볼 것이냐,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민족운동, 독립운동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독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조론하고 이런 이제 그 신문화 운동, 이 신문화 건설론에 대해서 당시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어갔던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뭐냐 하게 되면 당시 언론이었던 동아일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도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기관 쪽에서는 동아일보가 그걸 주도해 나갔다 볼 수가 있겠고, 종교계 쪽에서는 이제 천도교가 주도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는 이 사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신문화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조선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될까, 분열하지 말자 이거죠. 한 덩어리가 될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널리 세계에 눈을 떠서 문명을 수입하고 그다음에 완고함을 버릴 것. 그 세계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완고함, 전근대적인 인식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 관념에서부터 좀 더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을 확장하며 학습을 개량할 것. 경제 발달 도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국개몽 운동의 식산장려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확장은 역시 교육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구를 본다면은 사실은 이 실력 양성이라든가 이 신문화 운동 같은 경우는 애국개몽 운동의 연장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도교에서는 과연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신문화 운동을 건설해 나가려고 했었을까 하는 건데, 개벽 잡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열 제공입니다. 역시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더 뒤떨어지지 않게, 세계 문명에 뒤떨어지지 않게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고 하게 되면 전근대적인 논어맹자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대 교육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조선 사회가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죠. 농촌, 농업 사회였었기 때문에 농촌을 갖다가 어떻게 개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이제 핵심적인 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또 천도교인이 대부분 농민들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고 철도와 도로가 생기면 해가지고 도시들이 이제 형성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발달, 그러니까 농촌의 개량과 도시의 발달을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균형적인 발전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마 이 천도교 개벽에서 주장했던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발전,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 예, 전문가. 예.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육과 관련돼 갖고 그 준비 시리에서도 다양한 전문적인 그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예, 전문 법률이라든가 뭐 군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농업이라든가 공업, 상업 이런 전문가를 갖다가 육성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사상의 통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아일보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 조선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될 것 하는 건데, 그 연장선에서도 아마 조금 더 동질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이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통일돼야 사실은 일제로부터, 예,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고 독립될 수가 있던 이런 논리가 이제 깔려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벽에서 주장하게 된 사상의 통일 같은 경우는 기본이 어디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천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도교에서 당시에 많이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인내천주의입니다. 인내천주의. 그러니까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종지가 이제 인내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인내천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사상을 통일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천도교가 뭐와 같은, 예, 일본에서 본다면 신도와 같은 경우, 기독교, 서구 유럽에서 본다면 기독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식민지 조선에서 천도교가 담당해야 된다는 논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내천주의를 갖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인내천주의는 다른 말로 수은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은주의. 그러니까 수은주의 또는 이제 인내천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이 주의라는 용어를 갖다 많이 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예, 이념화하게 되는 것 따라서 천도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이데올로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수분주의 또는 이제 인내천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상의 통일 같은 경우는 뭐 방법론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천도교에서는 천도교 이론을 하려고 그랬었고, 당시 뭐 식민조선에 여러 가지 사회 집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종교 집단도 많고.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보면 기독교의 파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모토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계급 논리라 가지고 사회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면은, 천도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천 이런 것 갖다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삼아 가지고 사회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려고 했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동아일보 개벽에서 이야기했던 신문화 건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통점을 이제 같이 한번 본다면은 신사상, 신지식의 수용과 보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동아일보나 사실 개벽에서 얘기하는 거나 거의 같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구습을 갖다가 개혁해야 된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했던 것이 풍속 개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근대적인 여러 가지 폐풍을 갖다가 억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회운동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진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실력 양성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일제 식민지 상황이지만은 먼저 당장 독립할 수가 없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된다? 실력을 먼저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난 이후에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실력 양성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력 양성론은 상당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제 말기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양성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상황이 많은데, 실력 양성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약육강식이거든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실력 양성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자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말기에
전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논리에서 좀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력 양성론은 민족운동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애국 계몽 운동은 그래도 민족운동의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가서 여러 가지 전향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민족운동으로 이제 보는 한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의 실력 양성론은 좀 더 새롭게 좀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진행됐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자치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치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도교 청년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화 운동이 이제 전개돼 갔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배경은 아무래도 뭐 3.1 운동이 가장 핵심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뭐 비밀결사를 통해서 이제 민주운동을 준비했었고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천도구국단이라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우리가 10년대 천도교 민족운동 하게 되면서 잠깐 언급했던 거가 있습니다. 네, 이종일, 오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됐던 것이 바로 범국민 신생활 운동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했던 것이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어진 것이 바로 이 천도국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오, 동학농민혁명 때처럼 민중 봉기를 전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천도국단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의 방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3.1 운동이 이제 전개되어 갔다고 이제 제가 뭐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동료선언서 인쇄배포는 뭐 보송사 이종에 민족 대표가 이제 33인 중에서 이제 15인이 이제 천도교에서 서명했다 볼 수가 있겠고, 기독교는 이제 16명이었지만은 종단별로 본다면 감리교와 장로교가 조금 더 차이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본다면은 사실 천도교가 사실 종교단체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개개 종단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감리교가 장로교하고 선교 구역이 달라요. 예.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다 기독교가 가서 이제 뭐 장로회니 감로회니 그다음에 제일 안식일이니 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무거나 가서 이제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일제 강점기 시대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은 어디가 담당하고, 함경도 지역은 어디가 담당하고,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하고, 이렇게 구역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큰 틀에서 본다면 뭐 기독교지만은 실제적으로 본다면 종단이 차이가 나는 종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는 뭐 이제 같이 통틀어서 16명 얘기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사실은 별도의 종교 단체라고 보면 되고. 자, 이제 3.1 운동으로 이제 교단 지도부가 사실상 이제 붕괴돼 버리죠. 뭐 의암통사를 비롯해가지고 당시에 도사급들, 지도자급들이 전부 다 경찰에 체포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인물들이 거의 뭐 없는 경우가 이제 되어버렸죠. 이걸 이제 대신했던 것이 바로 이제 청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문화운동, 특히 천도교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끌어갔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은 이 천도교 청년단체가 설립하는 배경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식민 통치의 변화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10년대는 무슨 통치였었죠? 무단 통치였었잖아요. 근데 20년대 들어와가지고 뭘로 바뀌었죠? 문화 통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주어지냐게 되면은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적이나 이제 형용이 된다, 허용이 된다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결사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도교도 이제 청년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제 외적 요인이 된다 볼 수가 있겠고, 내적 요인은 아무래도 천도교 지도자들이 3.1 운동을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피체됐기 때문에 교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또 이제 사회문화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져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소에 가지고 천도교
청년 단체들이 만들어져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천도교 청년 단체가 이제 발족하게 되는데 1939년까지 천도교 청년 단체가 과연 어떻게 존재했었을까 하는 거죠. 자, 이 3.1운동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집회와 이제 결사의 자유가 생기면서 해가지고 각종 사회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단체, 사교 단체, 심지어 관변 단체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천도교에서도 청년들도 우리도 청년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 9월 2일 날 천도교 청년교리 강령부가 처음으로 이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도교 청년 교리 강령부가 만들어진 9월 2일 날이 무슨 날이냐 하는 거죠. 이 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토 조선 총독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9월 2일 날. 또 하나는 국제 청년대회입니다. 국제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 총독이 취임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9월 2일 날 이 천도교 청년교리 강령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우리가 천도교 청년 단체를 만드는데 다만 국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날짜를 선정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이 국제적인 감각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청년의 날에 천도교 청년 교리 강령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앙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각 지방에 지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천도교 종리원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이 천도교 이때는 이제 중앙총인가? 중앙총부죠. 지방 이제 교구가 만들었는데 교구가 뭐 각 군마다 하나씩 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면마다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 청년도 지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회가 한 2, 30개 만들어지게 되니까 조직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좀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 4월 5일 천일기념날 천일기념식을 끝나고 나서 천도교 청년회로 명칭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청년회가 만들어져서 각 지회가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22년에 교단이 이제 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1차 분규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특강에 아마 분규사 가지고 아마 특강을 하셨을 텐데 그때 분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지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파, 구파 분규 작업하게 되면 여기 있는 1926년 2차부터 보통 우리가 분규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1922년에 1차 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오지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도교 연합파라고 하게 된 새로운 농단이 이제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문호를 이제 따로 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도교 연합회와 이제 천도교 중앙총부하고 이제 분규가 일어나게 되면서 천도교 연합회 같은 경우는 천도교 유신청년회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도교 연합회와 천도교 유신청년회는 일제강점기 내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천도교에 함께 이제 같이 통합되지만은 일제강점기 내에서는 별도의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23년 9월 2일 날 천도교 청년회를 청년당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게 되면은 전조선 청년당이라고 하게 되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시 전국에 있는 청년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 정당은 아닌데 하나의 당의 이념을 통해 가지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이끌어 가려고 하게 되는 전조선 청년당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천도교 내에서도 당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청년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천도교 청년당은 기본적으로 이당치교라 썼습니다. 이당치교. 당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당시 이제 뭐 원로 어르신들이 전부 다, 예, 3.1운동으로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 청년들 중심으로 해갖고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예, 사실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 주면서, 예, 교회 활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이당치교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 당에 교를 이끌어 간다는 거는 조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논란거리가 됐었지만은 사실 청년당 그 지도부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원정했냐 하게 되면 중국의 국민당이 이당치국이었었거든요. 예, 그 논리를 사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와가지고 이당치교, 예, 교회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천도교 청년당이 하겠다고 하게 되는, 예, 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고 유신청년회가 다 함께 공연장으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도교 연합회와 천도교 유신청년회는 아예 문호를 별도로 해가지고, 예, 천도교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 분파라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시청교가 있었죠. 네, 시청교가 있었던 것처럼 천도교에서 별도로 독립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했던, 예, 것이 천도교 연합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적인 인물은, 예, 오지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후에, 예, 이 오지영 계열 보게 되면 이제, 예,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예, 호남의 익산입니다. 익산. 네, 익산이 이제 오지영 선생이 근거지거든요. 근거지. 예, 익산. 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오지영은 안 들어가요. 또 슈퍼가 있다는데. 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예, 좋습니다. 좋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문호를 따로 했어요, 사실. 신파하고 구파하고 시식을 따로 봤어요. 예, 대교당에서. 한쪽은 10시에 보고 한쪽은 11시에 봤어요. 시식을 따로 보고, 여기가 당시에 이제 그 천덕중앙청부 건물이 있었잖아요. 우이동 공항에 가 있는 거. 그 건물이 여기 있었거든요. 한쪽은 신파가 쓰고 한쪽은 구파가 썼습니다. 예. 그 어느 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 독립적인,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감리교와 장로교 그런 거예요. 예. 예. 천도교 청년회는 그대로 있고 이 두 단체가 분할해서 나가고 천도교 청년회가 천도교 청년당으로 왔다. 그죠? 예. 그러니까 유신 청년회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완전히, 예, 나간 겁니다. 이건. 연합회하고. 연합회하고. 예, 천도교 중앙총부하고 갈라져서 별도로 천도교 연합회로 가게 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그 당시에 천도교인들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년에 분화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 분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분기를 하게 되면서 천도교인들이 사실상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 예, 이 맨날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꼴보기 싫다고, 예, 천도교 그만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도 이제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천도교 연합회와 천도교 유신 청년회는 결세가 크지는 않았어요. 예, 크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의 익산, 그 다음에 이제 평북의 성천, 네, 그 다음에 이제 함남의 단천,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횡성, 요 이제 일부죠. 그러니까 그 오지영을 중심으로 했던 연원들 있잖아요. 예, 그 연원들이 이제 거기 이제, 예,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천도교 연합회 같은 경우는 큰, 예, 세력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교 중앙총부가 이제 이 천도교 청년당, 아까 청년회가 이제 청년당으로 이제, 예, 전환해가지고 이제 활동한다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단이 1926년 가서 진짜 신파, 구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신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분규에서 1차 분규에서 신파는 어디냐 하게 되면 천도교 연합파를 신파라 불렀어요. 천도교 중앙총부를 갖다 구파라 불렀어. 네. 그래서 독립돼 나가서 이제 천도교 연합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기존에 남아있는 천도교 총부가 이제 26년에 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예,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파, 구파가 또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파를 지지하는 천도교 청년당은 그냥 천도교 청년당이라 쓰고, 구파를 지지하는 천도교 청년들은 천도교 청년 동맹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천도교 신파, 구파가 다시 합동을 하죠. 예. 합동을 하게 되니까는 어른들이 모이니까 청년들도 당연히 합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명칭이 천도교 청우당이 되는 것이다. 천도교 청우당.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천도교 청우당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죠. 청년당보다. 그거는 요때 청년당이 아니라 해방 후의 청년당입니다. 근데 이 합동해가지고 31년에 합동했는데 이게 한 1년 반밖에 안 가요. 다시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도교 신파 구파 나눠지게 되니까 청년당도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파는 역시 천도교 청년당 쓰고 구파는 천도교 청년 동맹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9년까지 심파는 천도교 청년당으로 존재했었고 구파는 천도교 청년 동맹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39년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전시체제가 형성되면서부터 모든 사회단체가 다 전부 다 해산시키죠. 해산시키면서 천도교 청년당도 해산이 되고 천도교 청년동맹, 나중에 여기 청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 청년단체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유신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청년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년동맹이 있었죠. 세 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한 2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반부터 여기 이제 39년에 가지고 다 해체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년에 가서 신파와 부파가 합동을 다시 해요. 이게 지금에 내려오게 되는 이제 천도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 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동이 되면서 천도교 중앙종리원이라고 써왔는데 천도교 총부라 그럽니다. 천도교 총부. 우리가 천도교 중앙총부라 그랬었죠. 의암성사가 1906년에 만들 때는 천도교 중앙총부. 분규 때 가서는 천도교 중앙종리원. 그리고 41년에 합동됐을 때는 천도교 총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이제 다시 천도교 중앙총부가 이제 되는 건데 이때 다시 또 이제 분규가 살짝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신파와 구파가 별도로 이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흐름은 좀 남아있긴 해요. 남아있긴 하지만 뭐 그때처럼 이렇게 뭐 앙숙으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천도교 청년단체가 발족돼가지고 흘러왔던 흐름이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나오죠. 사진이 이 1919년 9월 2일 날 만들어졌던 천도교 청년교리 강령부 임원진입니다. 임원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원진인데 요 뒤에는 건물 있죠. 요 건물이 당시 천도교 중앙총부 건물입니다. 천도교 중앙총부 건물. 송현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옛날에 그 미 대사관 관저에 있죠. 여기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뒤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총부 건물 이제 거기 있었고 여기 이제 양옥집으로 해졌었는데 1층은 성호회실입니다. 성호회실. 시를 보는 중앙대교동과 같은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보는 성화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은 집무실, 사무실로 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천도교 청년들이 이제 같이 이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사진이라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뭐 당시에 이제 뭐 이돈하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아마 소춘 김기전 선생을 쭉 아마 잊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없어졌어요. 건물 없어졌고 여기 가면 풍문여중인가요? 풍문여중이죠. 여기 여중일 거예요. 그 앞에 정문에서 정덕도서관 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귀퉁이에 여기가 천도교 중앙청부 건물터라고 이제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봐야 돼. 그 정덕도서관 쭉 올라갔는데 그 이제 풍문여중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문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정문에다 바로 옆에 세워놓으면은 누구나가 쉽게 볼 텐데 이 뭐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인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뒤쪽에다가 갖다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거기가 이 건물이 있던 천도교 중앙총부고 3.1운동 때도 사실 여기 있었어요. 여기는 1921년인가 12월 달인가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이 건물들이 이제 대교당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천도교 중앙총부 건물을 갖다가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천도교 청년당 전국 대표대회 사진입니다. 천도교 청년당 대표대회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1928년 4월 3일입니다. 천일 기념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교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청년당 같은 경우는 전국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청년당 전당대회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월 3일 날 또는 4월 4일 날, 여성회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3일 날 또 4월 2일 날, 조선농민사는 또 그 전에, 하여간 4월 5일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천도교 관련 단체들이 다 중앙회의를 갖다 개최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우이동에 가 있는 우이동에 가 있는 중앙총부 당시 건물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원회관에 있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뭐 개벽사도 있었고, 천도교 소년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천도교 관련 단체들이 다 건물 안에서 같이 활동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흥미로운 곳이 있어요. 혹시 사진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과연 뭘까? 뭐 같아요? 전기줄이 보니까 아이고, 전기줄이 아니고요. 저건 사진이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접어져서 이게 AI로 보고 예, 지금은 뭐 이제 보고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게 다른 걸 보지 말고 옷을 보세요. 옷. 한복을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가운데 하얀 게 보이죠? 한복에 오른쪽 여기 보면 하얀 게 보일 거예요. 그 단추입니다. 단추. 천도교, 까만 옷에 이렇게 하얀 게 있어요. 그거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옷고름 해가지고 이렇게 짬매가지고 길게 이렇게 썼는데 천도교는 당시 이제 그 계량 운동, 신문화 운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옷고름을 갖다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단추를 달았어요. 그래서 옷 보게 되면 전부 다 하얀 게 있습니다. 그 단추예요. 하얀 거 단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박다성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분하고 둘이서 이제 종로 네거리를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학생들이 저기 천도교인 지나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명찰 작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이마에다가 뭐 천도교인이라고 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천도교인지 알았냐고 궁금해갖고 불러서 세워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도교인이 아냐 그랬더니 첫 보면 금방 안다. 첫 보면 압니다. 뭐 때문에 그랬더니 바로 이 단추. 이 단추 다는 것 때문에 천도교인만 사실 단추를 많이 그다음에 상당히 앞서갔어. 그쵸, 앞서갔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 지금의 이제 뭐 개량한복, 생활한복이 이제 원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암성사 이렇게 전용 사진도 보게 되면 이렇게 단추가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까만 거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겁니다. 머리 상처도 저희가 상처도 거의 가장 이제 먼저 모든 면에서 앞서갔다 이제 볼 수가 있는 생활 개선 운동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 옷 입기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아주 나쁘게 비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검은 옷 입고 하게 되는 거 친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친일로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몰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 시작에 그런 지금 조선시대 하얀 한복에서 하얀 한복인데 거의 다 천도교는 이제 검은 두루마기, 한복 색깔이 좀 많이 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으니까 색깔 이쁜 게 하얀 그 하얀 옷 입으면 때가 많이 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일반 백성들, 민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부담이 되니까는 염색에서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세탁 비용도 덜 들어가고 옷도 실용적이고 그래서 이제 검은 옷을 갖다가 1904년에 시작했던 거죠. 옷이 용어를 많이 그런 건 아마 잘했던 걸로 보여요. 수많은 수준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방종환 선생도 이제 있어요. 예, 맨 앞줄 저기 여섯 거기 앞줄 있죠. 예. 앞줄 두 번째, 예, 뚱뚱한 사람, 방정환입니다. 예, 방정환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도나 선생도 있습니다. 이도나 선생은 그 천도교 그 천자 있죠. 천도 사이에 위에 앉아 계시는 분. 예, 그분이 이제 야레 이도나 선생입니다. 예, 야레 이도나 선생. 그리고 야레 이도나 선생 왼쪽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분. 네. 소춘 김기자 선생님이에요. 예, 소춘 김기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야레 이도나 선생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차상차. 이쪽에 예,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사진. 여기 이도나 선생님이고 여기 차상차 선생님이고 여기 방정환 선생님이고 예, 소춘 선생이 여기 소춘 선생. 뭐 김병재 선생 뭐 이게 다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확인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의 수원에가 나가고 찍은 건가요? 아니요. 저 옛날에 지금 이 자리죠. 이 앞에서 찍은 겁니다. 예, 저 건물이 지금 우이동에 있습니다. 와. 예, 그대로 갔어요. 예, 그대로 이제 보존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근대적인 이제 건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21년 12월 달인가 아마 만들어서 그 이듬해 아마 이제 입주식을 이제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사진 또 하나 있습니다. 천도교 청년당 전당대회입니다. 제 8차 전당대회라 볼 수가 있는데 1934년 4월 4일 날 있었던 겁니다. 이 건물이 또 못 보던 건물이죠. 아까 중앙총무 건물하고 다르죠. 예. 예, 이 건물은 대신사 출세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예, 대신사 탄출생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당시 교인들이 성금을 걷어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 없어졌습니다. 원래 어떤 바로 요 맞은편 주차장 있죠. 네. 예, 주차장 저 끝에 거기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건물이 지금의 중앙총무 정문 있죠. 정문이 원래 거기가 아니고 더 앞에 있었습니다. 도로 바깥으로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 그 정문 있는 자리 있죠. 그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뭐가 있었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건물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었어요. 근데 도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도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저 앞에 뭐가 있죠? 저 맞은편에 운영궁이 있잖아요. 운영궁은 대원군이 살았던 역사적인 거잖아요. 역사상에서 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 확장하게 되면서 거기가 헐리게 되고 그리고 정문이 뒤로 좀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로까지 사실 저 끝에 도로 있는 있죠. 인도 건너편에 거기까지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원래 정문이 거기 있었어요. 네, 이게 아마 80년, 60년대, 70년대까지 다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는 문화원으로 이제 많이 썼었고 영화 상영관으로 이제 썼었고 결혼식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랬던. 그래서 각종 이제 행사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대신사 출세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 있는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까지 보고 조금 쉬도록 하죠. 이건 천도교 청년의 도쿄지의 발해식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20년대 이후에 천도교가 이제 해외 포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까지 포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일본에는 이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보다는 유학생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천도교 청년의 도쿄 지구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1921년 4월 5일 날 4월 5일 날 천일기념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이 발의식을 이제 했던 거라 볼 수가 있는데 흥미진진하죠. 궁을 길 갖다 양쪽에 두 개 딱 걸어놓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교복입니다. 교복.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제복 이제 교복을 이제 입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이제 있겠고요. 여기 아마 대부분 아마 중앙총무의 요직에 있는 분들의 자제 이제 많이 갔었거든요. 자제들도 많이 갔었었고 아마 가운데 그 양복 입고 있는 분이 박달성 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 시대에
중앙총부에서 파견했던 예, 전교사가 박달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박달성이 아니었었는가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이성훈이라고 이종호 선생 아들 이종호 선생 이제 아들이 제 유학원 갔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때 도쿄지회 초대 회장이 누구냐면 방종환입니다. 그 방종환이 3.1운동 끝나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세운동도 하고 조선 독립신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압박이 오게 되니까는 교단에서 사실 유학 보낼 거예요. 유학 보내서 이제 그 도쿄 가가지고 이제 그 도쿄 YMCA 무슨 게 회관에다가 천도교인이 몇 명 있는 거 아니까는 이 광고를 보고 천도교인이면 한번 모이자. 그래갖고 이제 한 2, 30명이 모여가지고 천도교 청년의 지혜가 먼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도쿄 지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 지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쿄 종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례입니다. 보통 종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그 밑에서 지회를 만드는데 이 청년회 같은 경우는 도쿄는 청년의 지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종련이 만들어지고 그런 구조를 이제 가져갔던 것이 바로 도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해방되고 나가지고 이 도쿄 종련은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거기에 계속 남아가지고 삶을 이어가는데 이 유학생이 거의 90%다 보니까 다 어디로 오냐? 다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터를 이제 좀 이제 주소가 다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한번 위치를 한번 비정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비정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가려고 당시 이제 지도를 갖다가 다 이제 복사해 왔었고 몇 군데는 찾았습니다. 몇 군데는 찾았는데 30년대 천도교 도쿄 종료는 이제 찾았어요. 위치를 찾았는데 20년대는 이제 못 찾았습니다. 근데 20년대가 그 도쿄 종료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관동 대지진 때 다른 건물들 다 폭삭폭삭 쓰러졌는데 천도교 도쿄 종료만 남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임시 사무실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 천도교 하게 되면 뭐 한다? 살아남는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퍼져가지고 천도교 이제 많이 입교했다고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서 뭐 안내판이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본에 이렇게 천도교가 남아있는. 지금은 이제 고베만 남아 있어요. 네. 원래 일본에 천도교가 4개가 있었어요. 일본의 가장 큰 도시인 도쿄, 그 다음에 이제 고베, 그러니까 그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 그 다음에 고베, 큰 도시 4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고베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14일 날 고베 교우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이제 한 18분이 오신다고 거기다 다 이제 뭐 연로하신 분들만 남으셔가지고 조금 뭐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뭐 얼마 가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토가 그래서 없어졌어요. 교토의 황용수 씨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 아이고 그 남의 분인데 누구지? 남의 유명한 황태익, 황태익 선생이라고 있어요. 독립운동가인데 황태익 선생이 이게 아마 창녕분인가요? 어디 분인가 그러시는데 이분의 자제 4분을 다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일본에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에 특히 이제 교토에 자리 잡게 되면서 교토 종료원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이 후손들이 황룡수 씨라 그래가지고 80년대까지 그래도 교구가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교인들도 있었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교토 종료원이 사실상 이제 문을 닫게 됐었고 오사카도 이제 종료원이 있었어요. 교구가 해방 후에. 이제 거기도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와가지고 다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고베는 총부에서 좀 전략적으로 여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올드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대학생들하고 고베 교구하고 이제 교류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파견하고 거기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학생들도 가게 되면은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전주 교구장했던 그 윤 누구죠? 전주 교구장? 윤철현? 윤철현 아들이 좀 고배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고백을 좀 안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안타깝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면 되는데 지난번 얘기를 했더니 뭐 한번 연락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 후로 소식을 좀 못 들었지만은 고베 대학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일본에서 두 번째 좋은 대학이 교토 대학이고 그다음 오사카 대학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윤동주의 도지사 대학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간사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유학생들을 좀 파견하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도쿄에다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거라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일본 사람도 사상 속을 볼 거예요. 예. 일본 사람도 예. 뭔가